미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박빙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이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워낙 막말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요즘 그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향해서 얼굴에 총을 겨누면 어떤 기분일지 느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인데 이렇게까지 좀 격분한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승부수가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우선은 공화당 인사잖아요. 딕 체니 이제 부친이라든가 이제 딸 의원도 공화당 인사인데 공화당 인사마저도 이렇게 초박빙 승부에서 도와주지 않느냐에 대한 불쾌한 심정이 이제 여과 없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총을 맞고도 살아남아서 대선 레이스를 가는 그런 후보자의 그 어떤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함으로써 트럼프 진영의 마지막 결집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점지해준 그 어떤 대선 후보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탈표를 단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승부수 측면에서 비방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독재자가 자유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해리스 부통령도 복수심에 가득 찬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막말 논란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 왔는데 이번 논란이 승패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지지 세력은 트럼프의 성향 스타일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도는 이제 더 강해지겠죠. 즉 민주당의 담론이라고 하는 어떤 내세우는 목소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미국을 지키겠다. 미국주의지 미국주의. 그 차이에 이제 구도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도가 계속 가는 와중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 부동층 15%가 있는데 그 부동층 15% 일부가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약간 해리스 진영으로 옮기는 정도의 미미한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만이라도 중요할 만큼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트럼프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말로 어떤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막판까지 대혼전 양상이거든요. 러스트벨트 경합주 세 곳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오차범위 내잖아요. 판세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은 진짜 그 깜깜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한다고 하면 진짜 동굴에서 검은색 동전을 손전등 없이 찾는 확률을 따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거 판세를 제대로 읽으려면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이 패턴이라는 게 해리스가 후보로 등장한 후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까지 그것을 트럼프가 이제 상승세로 약간 올라가면서 약간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해리스 진영에서 역결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의 동률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투표 동률이고 경합주 동률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인데 과거 같으면은 민주당에서 전체 투표가 한 2%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경합주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서 졌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미지수예요, 사실은. 경합수 자체도 너무나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지수 상황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따져볼 변수가 지금 이거 안타깝긴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 인종이냐 문제 이런 게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 정치판에. 그래서 여성 유권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투표를 진짜로 얼마나 하러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흑인 남성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당장의 경제 상황 같은 게 이제 막판에 경제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를 들면 최근에 고용 증가율이 4년 만에 최저치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비슷한 게 또 갑자기 증시가 갑자기 하락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막판에 변수가 될 가능성. 그런 지표들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 투표율. 전체 투표율이 많으면 예. 민주당이 약간 유리한 게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깜깜이 박스 안에 그런 것들이 며칠 내에 이제 가동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누가 이기겠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율도 좀 변수가 될까요? 좀 지금 높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제 그게 뭐 완전히 공식은 아닌데 예.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 쪽이 이제 유리해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약간 그 기득권층이 아닌 층에서 투표하러 가기 힘든 상태에서 미리 이제 투표하는 그런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사전 네. 투표가 많으면 해리스가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가 많아서 한 20%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당일날의 현장 투표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판수 어떤 판가름이 가는 자는 아니죠. 정말 그럼 마지막 투표함까지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초박빈 접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선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에서도 경합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가 절대 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던짐으로써 좀 불안한 층에게 지금 이게 대선 불복 상황이 되면 예. 의회 난입 사태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지지하게끔 끌어모으는 표를 끌어모으는 그래서 승부수로서의 하나가 있고 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불복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서 차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더라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동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뭐 펜실베니아가 경합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의 동률이기도 하지만 선거 인단수에서 제일 가장 많아요. 19명이기 때문에. 19명이죠. 제일 많기 때문에 그 판가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중국 유학생 그 사전 투표 뭐 이런 문제로다가 예.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도 공화당에서 지금 선거 소송이 100건 이상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하면 불복 시사를 넘어서 불복의 판으로 완전히 전환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번 대선에서 뭐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의 대결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들은 숨어 있는 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숨은 표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 앞으로의 4, 5일에 이제 블랙박스 거기에서 가동되는 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말씀하신 그 두 어떤 그룹일 텐데요. 지금 상황이 선거인단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가 해리스가 226, 그다음에 트럼프가 119거든요. 예. 119죠. 그러면은 나머지 3표가 경합주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주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든 뭐 히든 해리스든 간에 다른 지역보다 그 7개 경합주에서 그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라는 측면에서 막판에 이 변수가 크게 좌우를 하겠죠. 네, 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살펴봐야 할 층이 미국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백인 여성입니다. 2016년이랑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가 예. 결국은 백인 여성층에서 그렇게 지지를 안 해줬거든요. 그게 패인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해리스 진영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백인 여성을 겨냥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낙태 문제가 그렇죠. 낙태 문제가 대표적인 네. 거고요. 그리고 비욘세라든가 그다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여성 유명인이 해리스를 지지하게끔 뭐 이렇게 예,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은 그때랑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살펴볼 지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번 미국 대선 며칠 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북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에 반발하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지난달 3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말인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한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공식 핵 보유국 등극을 위한 전략 행보를 계속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규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핵 무장을 한 북한에게 타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이제는 핵 보유국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두 번째는 이젠 유엔하고 상대를 하겠다. 유엔이라는 특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강대국들이 국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외교판이기도 하지만 이견을 줄이고 해소해서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국제 정치 구도는 후자는 별로 없고 전자가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북한도 핵 강국이니 유엔을 상대로 이제 강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11월 4일에 유엔 안보리가 ICM 때문에 이제 그 회의가 있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북한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미리 이제 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군의 유라시아 전선 파병이 어쨌거나 유엔에서 계속 다루어질 의제가 될 거예요. 그거에도 선제적으로 당당함을 이제 내비치기 위한 외교 행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암묵적으로 이중잣대라는 각인을 계속 국제사회에 던지는 겁니다. 왜 북한만 ICBM을 가지면 안 되냐? 왜 북한만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냐? 그래서 사실은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이 메커니즘을 흔드는 거죠, 사실. 그런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북한이 지난 30일 발사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미사일인 화성 19형.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러시아 파병 대가로 여기 화성 19형에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 속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래라고 하면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예. 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었다고 판단할 예, 거예요. 파병을 했잖아요. 그렇죠. 파병을 했고 10,000여 명뿐만 아니라 저기 정찰 총국장도 뭐 보내고 거기서 뭐 현장에서 지휘할 뭐 지휘관 다 보내고 해서 약 조직적으로 보냈는데 예. 받은 게 없다고 하면 이 전략 거래가 공식이 가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푸틴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는 것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화성 19형 발사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줬겠지만 그 도움을 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ICBM 탄도 대기권 재진입 네. 기술까지 줬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그건 지점이 아직 좀 있습니다. 확실치 않은 부분. 근데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줄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준 건 아닌데 예. 줄 거 정도는 구도 합의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줄 가능성이 높은 거로 봐야겠죠?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예. SLBM 전략 핵잠 기술, 그다음에 더 저위력 나아가서. 핵무기 뭐 기술 이런 것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대목이죠. 지금 최근 북한의 도발이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남긴 했지만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도발들이 미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ICBM은 북한에서 ICBM을 이제 얘기할 적에는 미국을 상대하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SRBM은 한국을 상대하는 무기고. 거리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대선하고 연결되는 지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타이밍입니다. D-5일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대선 기간을 노리고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누가 판세가 높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CBM의 이번에 그 강도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ICBM이거든요. 화성 19형. 예. 11축 21륜이기도 하고 그런 다탄도 네.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최종 완결판 이런 그렇죠. 말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보면서 알 수 있어요. ICBM이 뭐 자주권이다. 그리고 그 파병과도 연계지어서 막 계속 메시지 내는 게 이제 승리할 때까지 이제 러시아와 함께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을 또 상대로 한 메시지거든요. ICBM 발사 더불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ICBM까지 썼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는 7차 핵실험입니다. 예. 그래서 7차 핵실험은 당장 대선 국면을 노리고 대선 그 어떤 하는 도발은 끝났고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후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과 북한의 도발까지 반길주 고려대 인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